그 흉터 생후 6개월 때 끓는 물에 데인 거죠? 당신 어떻게 그걸? 빗길 교통사고 현장에서 58세 택시기사 김영수가 5천억 재벌 후계자 강민준의 손목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은 소름 돋는 표정으로 팔을 급히 뺐지만 왼손목에는 반달 모양의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건 민준이 태어나 생후 6개월 때 입은 흉터였습니다. 영수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 가난 때문에 입양 보낸 아들에게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어요. 끓는 물에 데어 생긴 반달 모양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느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서울 강남대로에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20년 된 소나타 택시를 몰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16시간을 운전해서 어깨가 묵직했고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앞 유리창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이며 시야를 닦아냈습니다. 찢어진 운전석 시트에서 스펀지가 튀어나와 있었고 낡은 에어컨은 삐걱거리는 소리만 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검은색 벤츠 S클래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영수는 황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빗길의 타이어가 미끄러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택시가 벤츠 뒤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영수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가 다시 뒤로 밀려났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입안이 바싹 말라왔습니다. 아, 큰일 났네. 벤츠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 내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금빛 시계를 찬 모습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청년은 차 뒤를 확인하더니 영수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빗방울이 낡은 점퍼를 적시며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앞을 잘 못 봐서 청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리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벤츠 S클래스 범퍼 교체하면 최소 500만 원입니다. 영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은 겨우 80만 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청년이 팔을 들어 범퍼를 가리키는데 소매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유리 파편에 베인 것 같았어요. 피가. 손님, 병원 가셔야 합니다. 영수는 황급히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응급처치를 하려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영수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왼손목에 반달 모양의 화상 흉터가 선명했거든요. 30년 전 가난 때문에 입양 보낸 아들에게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흉터, 생후 6개월 때 끓는 물에 데인 거죠? 청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수의 입술도 떨렸습니다. 혹시 입양되신 거 청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영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청년은 소매를 내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험 처리나 하세요. 명함 드릴 테니까 연락하세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영수에게 건넸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세강그룹 전략기획실 상무 강민준. 영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준. 30년 전 입양 보낸 아들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손목 흉터는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벤치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며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 서서 빗물에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명함을 꽉 쥔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주변 차들이 경적을 울렸습니다. 영수는 정신을 차리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월세 30만 원짜리 쪽방촌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6평도 안 되는 좁은 방에는 낡은 이불과 작은 냉장고만 있었습니다. 영수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영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아기 왼손목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반달 흉터를 가린 붕대였습니다. 영수는 사진과 명함을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세강그룹 전략기획실 상무 강민준. 손이 떨렸습니다. 너였구나. 민준아. 30년 전 가난 때문에 입양 보낸 아들이 5천억 재벌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영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버렸구나.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아기를 입양기관에 맡기던 날, 반달 흉터가 있는 작은 손목을 마지막으로 쓰다듬었던 순간, 뒤에서 들려오던 아기 울음소리,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재벌이 됐다니. 하지만 영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자신을 기억할 리 없다는 걸, 아니, 기억한다 해도 원망할 거라는 걸. 영수는 명함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명함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만나야 하나? 아니면 그냥 이대로. 그리고는 점점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30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1995년 겨울이었습니다. 영수는 구로구 공단 지역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에 살고 있었어요. 방 한 칸에 부엌 하나가 전부였고 햇빛도 잘 들지 않았습니다. 월세는 15만 원이었지만 그것도 매달 내기 빠듯했죠. 영수는 철강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12시간 기계를 돌리고 쇠를 나르며 온몸이 기름때로 범벅이 됐습니다. 월급은 80만 원이었고 주말도 없이 일했지만 늘 돈이 모자랐어요. 아내 순자는 임신 9개월이었습니다. 배가 불러서 걷기도 힘들어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을 헐떡였죠. 여보, 오늘 태동이 심해요. 순자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공장에서 돌아와 기름때 묻은 손을 씻고 아내 곁에 앉았어요. 곧 나올 모양이네. 조금만 참아. 영수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배에 귀를 대고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그해 12월 어느 추운 밤이었습니다. 순자가 갑자기 진통을 시작했어요. 영수는 황급히 아내를 업고 밖으로 나갔고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힘내, 여보. 조금만 더. 밤새 진통이 계속됐고 순자는 손톱이 부러지도록
영수의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새벽 3시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3.2kg의 건강한 사내아이였고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영수도 울면서 아기를 바라봤어요. 작은 손, 작은 발, 꼬물거리는 입술이 모두 사랑스러웠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 순자 씨 성을 따서. 김준영이 어때요? 순자가 아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준영이구나. 영수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았고 작고 따뜻한 온기가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분만비는 80만 원이었습니다. 영수의 한 달 월급 전부였고 통장을 털어 겨우 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이었어요. 준영이는 밤새 울었고 순자는 잠도 못 자고 아기를 달랬습니다. 배고픈가 봐요. 순자가 분유를 타서 먹였고 준영이는 우유를 먹고 겨우 잠들었습니다. 영수는 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잘 키워야지. 이 아이만큼은 배고프지 않게.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생후 3개월 때부터 분유값이 부담됐고 기저귀 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영수는 야간 알바를 시작했어요. 공장 일이 끝나면 새벽까지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하루 3시간만 자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생후 6개월 되던 날이었습니다. 순자가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준영이는 요 위에서 자고 있었고 영수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국을 저으려고 냄비를 드는 순간 손이 미끄러졌어요. 끓는 물이 쏟아졌고 바닥에 누워있던 준영이 왼손목에 뜨거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으아! 준영이의 비명소리에 순자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준영아, 준영아. 순자는 황급히 아기를 안고 찬물에 손목을 담갔지만 이미 살같이 벗겨지고 있었어요. 공장에 전화가 왔고 영수는 이를 때려치우고 뛰어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준영이는 울다 지쳐 기절한 상태였어요. 화상 2도입니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흉터가 심하게 남습니다. 의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치료비가 얼마나 됩니까?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입원하고 피부 이식까지 하면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통장에는 12만 원밖에 없었고 당장 내일 월세 15만 원도 내야 했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만 해주십시오. 영수는 주변 사람들에게 빌려 30만 원을 겨우 마련했습니다. 응급처치만 했고 피부 이식은 포기했어요. 왼손목에 반달 모양 흉터가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순자는 매일 밤 울었어요.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순자가 아기를 안고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 흉터쯤이야. 건강하게만 크면 돼. 영수가 아내를 위로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 후였습니다. 철강 공장이 부도났어요. 밀린 월급이 240만 원이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영수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어떡해. 이제 어떡하지. 영수는 집 앞 계단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통장에는 5만 원밖에 없었고 분유도 바닥났으며 월세도 2달째 밀렸습니다. 집주인이 문을 두들겼어요. 월세 언제 주실 거예요?
이번 달까지 안 주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전기가 끊겼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준영이가 울었고 순자는 촛불을 켜고 분유를 탔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무능해서. 영수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힘내요. 순자가 눈물을 참으며 웃었지만 눈가는 이미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닥치는 대로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고 하루 일당 3만 원짜리 막노동만 겨우 구했어요. 한 달이 지났고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준영이는 생후 8개월이 됐고 분유를 먹지 못해 자꾸 울었습니다. 순자는 밥을 굶고 아기에게만 먹였어요. 여보, 당신은 먹어야죠. 난 괜찮아요. 준영이나 먹여요. 순자의 얼굴은 날로 야위어 갔고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준영이가 고열로 앓기 시작했어요. 여보, 준영이가 너무 뜨거워요. 순자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영수는 아기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갔지만 통장에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돈이 없으시면 간호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영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아이가 죽어갑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며 무료로 해열제만 처방해 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수는 멈춰 섰어요. 길가에 입양 상담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이를 지킬 수 없구나. 영수는 전단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준영이를.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순자도 알고 있었어요. 준영이가 더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보다. 두 사람은 밤새 울었고 준영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입양기관을 찾아갔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준영이를 마지막으로 안았어요. 왼손목에 반달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영수가 흉터를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잘 살아라. 부디 행복하게. 준영이를 상담사에게 건넸고 뒤돌아 나오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어요. 준영아, 우리 준영이. 영수도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 이후 영수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매일 아기 옷을 안고 울었어요. 5년 후 순자가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보, 나 준영이 보고 싶어요. 순자가 병상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영이 잘 살고 있을 거야. 영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순자는 그의 겨울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말이 준영아 였습니다. 영수는 아내를 보내고 택시 운전을 시작했어요. 30년이 흘렀고 영수는 58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빗길에서 그 흉터를 다시 봤습니다. 반달 모양의 화상 흉터를요. 영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준영아, 내가 맞구나. 재벌이 됐구나. 잘 살았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만에 아들을 찾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계속 떨렸어요.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명함을 꺼내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세강그룹 본사 마이너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7. 영수는 결심했어요. 확인해야 돼. 진짜 내 아들인지. 낡은 점퍼를 입고 택시를 몰았습니다. 세강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을 때 영수는 숨이 막혔어요. 70층짜리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건물 앞 지하 주차장 입구에는 벤츠와 BMW, 포르쉐가 줄지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모두 최신형이었고 번호판도 깨끗했습니다. 영수의 20년 된 소나타는 그 사이에서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차체는 녹슬어 있었고 범퍼는 금이 가 있었으며 뒷좌석 시트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영수는 차를 건물 앞 공영 주차장에 세웠어요. 오전 내내 건물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출근했고 모두 커피를 들고 바쁜 걸음으로 회전문 안으로 사라졌어요. 명품 가방을 든 여자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의 남자들. 영수는 자신의 낡은 점퍼를 내려다봤습니다.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소매는 해져 있었어요. 내가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걸까? 점심시간이 되자 로비가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회전문이 돌아가며 민준이 나타났어요. 검은색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었고 옆에는 비서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상무님, 오후 일정은? 비서가 태블릿을 보며 뭔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영수는 차에서 내려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손님, 강민준 상무님,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돌렸어요. 선글라스 너머로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 어제 그 택시기사? 민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영수는 떨리는 손을 모으며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죄송하지만 잠깐만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민준이 손목 시계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빛 롤렉스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보험 처리 건이면 비서한테 말하세요. 제 시간 없어요. 민준은 비서를 가리켰습니다. 비서가 명함을 꺼내 영수에게 건넸어요. 보험사 연락처 여기 있으니 전화하세요.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영수는 명함을 받지 않았어요. 대신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제 보신 손목 흉터 말인데요.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눈빛이 차갑게 변했고 경계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거 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영수는 입술을 깨물고 용기를 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혹시 입양되신 거 맞지 않습니까? 30년 전에. 그 순간 민준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렸고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어떻게 알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 많이 모였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30년 전에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어요. 비서를 향해 돌아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비서, 이분 좀 정리해. 보안팀 불러. 냉정하고 단호한 명령이었어요. 영수가 황급히 민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손이 떨렸고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어요. 민준이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놓으세요. 경찰 부릅니다. 얼굴이 붉어졌고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뭐야, 저 사람? 또 돈 뜯으러 온 거 아냐? 택시기사 주제에 몇몇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보안요원 2명이 빠르게 다가왔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경찰 부릅니다. 나가주세요. 한 명이 영수의 팔을 잡았어요. 영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준에게 내밀었어요. 이것만 봐주세요. 30년 전 아기 사진이었습니다. 작은 손목에 하얀 붕대가 감겨 있는 모습이었어요. 사진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고 색도 발에 있었습니다. 민준이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진을 빼앗듯이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기의 손목, 그 붕대 아래 숨겨진 것은 분명 반달 모양의 흉터였을 거예요. 민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디서 구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30년 전 제가 입양 보낸 아들입니다. 그 말에 민준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보안요원이 얼른 부축했어요. 손목 흉터, 생후 6달 때 끓는 물에 데어서. 영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거짓말. 이건 거짓말이죠. 목소리가 갈라졌고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사진 어디서 구했는지. 영수가 한 걸음 다가가며 애원했어요.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저는 정말 당신 아버지입니다. 민준이 사진을 영수에게 밀어냈습니다.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사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시는. 영수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이마를 대며 울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DNA 검사만이라도.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증명할 수 있어요. 민준이 손을 내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정신 나갔어요? 다시 나타나면 정말 고소합니다. 숨을 몰아쉬며 덧붙였습니다. 법적 조치 취합니다. 민준은 비서와 함께 서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회전문이 돌아가며 그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영수는 무릎을 꿇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민준아, 아빠다.
정말 아빠란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모두 고개를 돌리며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불쌍하긴 한데, 또 사기꾼 아냐? 택시기사가 재벌한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보안요원이 영수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제 가보시죠. 더 이상 여기 계시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영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건물을 나왔어요.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의 얼굴을 적시며 차갑게 스며들었어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차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았어요. 핸들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설득해야? 그날 저녁 택시를 몰며 하루 종일 손님을 태웠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민준 생각뿐이었어요. 신호등이 바뀌어도 출발하지 못했고 뒤 차에서 경적을 울렸습니다. 정신 차려, 정신. 영수는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밤 10시가 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 쥔 건 겨우 12만 원이었어요. 기름값도 안 나왔습니다. 사진을 꺼내 또다시 바라봤어요. 30년 전 아기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너였구나. 내 아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영수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적이고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김영수 씨죠? 세강그룹 법무팀입니다. 영수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강민준 상무님께 다시 접근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스토킹 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다시 한번 접근하시면 즉시 고소 절차에 들어갑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영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핸드폰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온몸이 떨렸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밤은 깊어갔고 좁은 방 안에는 영수의 흐느끼는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들은 아버지를 거부했어요. 재벌이 된 아들과 택시기사 아버지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 멀었습니다. 영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은 거의 못 잤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증거를 찾아야 해. 객관적인 증거를. 영수는 30년 전 서류들이 든 낡은 박스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있어야 하는데, 분명 어디 있을 텐데. 한참을 뒤지자 낡은 봉투가 나왔습니다. 입양 관련 서류라고 적혀 있었어요.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노란 종이가 나왔어요. 입양 동의서 -1995년 8월 15일. 영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서류에는 아기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별남아,
생년월일 1995년 2월 3일. 특이사항 왼손목 화상 흉터. 영수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어요. 이거야. 이게 증거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민준을 설득하기엔 너무 약했어요. 영수는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구로구에 있는 낡은 병원이었어요. 30년 전 준영이가 화상 치료를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병원 건물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많이 낡아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간판도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영수는 원무과로 들어갔어요. 저 30년 전 진료 기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젊은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0년 전이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영수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제발 좀 찾아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손을 모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원이 한숨을 쉬며 컴퓨터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름이 뭐였죠? 김준영입니다. 1995년생이고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영수는 초조하게 시계를 쳐다봤어요. 10분, 20분이 지나갔습니다. 찾았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1995년 8월, 생후 6개월 남아. 왼손목 2도 화상으로 응급처치. 영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기록 출력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신분증 있으세요? 보호자 확인이 필요한데요. 영수가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자가 아니시면 개인정보라 드릴 수 없습니다. 영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제발, 저는 아버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규정상 안 됩니다. 영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30년 만에 아들을 찾았는데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직원이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일어나세요. 일단 일어나시고. 젊은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나이든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영수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이야기, 입양, 그리고 우연히 만난 아들까지요. 간호사는 영수를 한참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간호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진료 기록 사본을 들고 나왔어요. 규정 위반이지만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니까요.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병원을 나온 영수는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2가지 증거가 생겼어요. 입양 동의서와 병원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만으로는 민준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걸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DNA 검사였어요. 영수는 DNA 검사 기관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깨끗한 건물이었어요. 친자 확인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양쪽 모두 오셔야 하는데요. 영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쪽만 먼저 검사할 수는 없나요? 가능은 합니다만 나중에 상대방 샘플이 있어야 비교가 되죠. 알겠습니다. 일단 제 것만 먼저 해주세요. 영수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입안을 면봉으로 긁었고 샘플을 채취했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상담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검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영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물론 머리카락이나 개인 물품으로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상담원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샘플을 구해야 해.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매일 세강그룹 건물 앞에서 기다렸어요. 멀리서 민준을 지켜봤습니다. 출근하는 모습, 점심 먹으러 나오는 모습, 퇴근하는 모습을요.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했어요. 보안 요원들이 경계하고 있었고 법무팀의 경고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영수는 민준이 자주 가는 레스토랑을 알아냈습니다.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영수는 식사 시간에 레스토랑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민준이 비서와 함께 나왔어요. 레스토랑 문을 나서며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숨어서 지켜봤어요. 민준이 차에 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집으며 민준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탔어요. 영수는 민준이 떠난 후 그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바닥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민준의 것으로 보이는 검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었어요.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을 집었습니다. 비닐봉지에 넣었어요. 이거면 될 거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영수는 곧장 DNA 검사 기관으로 향했어요. 이걸로 검사할 수 있습니까? 상담원이 머리카락을 확인했습니다. 모근이 있어야 하는데요. 잠깐만요. 현미경으로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합니다. 모근이 붙어 있네요. 영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검사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옵니다. 영수는 검사비 30만 원을 냈어요. 통장에 남은 돈은 50만 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매일 밤 잠을 설쳤어요. 결과가 나올 날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영수는 DNA 검사 기관으로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상담원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영수는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뜯었어요.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었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30년 만에 확인한 진실이었습니다. 영수는 서류를 가슴에 안으며 한참을 울었어요. 상담원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영수는 물을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습니다. 입양 동의서, 병원 기록, 그리고 DNA 검사 결과까지요. 3가지 증거가 모두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었어요. 강민주는 영수의 친아들이라는 걸요. 영수는 서류들을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이제 다시 가야 해. 민준에게 다시 가야 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한 증거를 들고요. 영수는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었어요. 가장 깨끗한 셔츠를 꺼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이 다린 셔츠였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제대로 해야 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영수는 파일을 꼭 쥐고 집을 나섰습니다. 세강그룹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정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갈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또 거부하면 어떡하지? 증거를 봐도 믿지 않으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30년 만에 찾은 아들이었으니까요. 영수는 주먹을 꽉 쥐며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꼭 만나고 말 거야. 세강그룹 본사 로비에 도착한 영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번엔 정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보안 데스크 앞에 서자 다리가 후들거렸고 정장을 입은 보안 요원이 영수의 낡은 점퍼와 해진 운동화를 훑어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가슴팍에 품고 온 파일을 꽉 껴안고 있었습니다. 강민준 상무님을 뵙고 싶습니다. 보안 요원이 컴퓨터를 몇 번 클릭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약속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만. 정말 급한 일이라서요. 영수가 파일을 꺼내 보안 데스크 위에 올려놓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이 서류만이라도 전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보안 요원이 파일을 밀어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영수는 할 수 없이 로비 벤치에 앉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민준이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1시간, 2시간이 흘렀습니다.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이 영수를 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렸고 저 사람 뭐야? 또 돈 구걸하러 온 거 아냐? 같은 말들이 귓가에 들렸지만 영수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수십 명의 직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수는 벌떡 일어나 민준을 찾았어요. 그때 민준이 보였습니다. 비서와 함께 회전문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영수는 다가가려 했지만 보안 요원이 막아섰고 손을 뻗어 영수의 어깨를 잡으며 조용히 경고했습니다. 손님,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영수는 목청껏 소리쳤어요. 상무님, 강민준 상무님. 민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수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신, 왜 또?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수가 파일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며 절박하게 외쳤어요.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걸음을 멈췄습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민준이 뒤로 물러섰고 비서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영수가 재빨리 파일을 열어 DNA 검사 결과서를 꺼냈어요. 잠깐만요. 이것만 보세요. 하얀 서류가 형광등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민준의 눈이 그 서류로 향했고 친자 관계 확률 99.99%라는 굵은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게 뭡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준이 비서를 밀치고 앞으로 나왔어요.
영수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우리가 친자관계라는 증거예요. 민준이 서류를 빼앗듯이 받아들었고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눈으로 글자를 따라가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친자관계라고? 민주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비서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무님, 일단 자리를 옮기시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 샘플을 구한 겁니까? 민준이 고개를 들어 영수를 노려보며 물었어요. 목소리에 배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예요. 영수가 한 걸음 다가가려 했습니다. 보안요원 2명이 달려와 양쪽에서 팔을 잡았어요. 당신은 제 아들입니다. 30년 전 제가 입양 보낸. 민준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건 조작일 수도.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영수가 파일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1995년 8월 15일자 입양 동의서입니다. 민준이 그 서류도 받아들었어요.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생후 6개월 남아 왼손목 화상 흉터.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특이사항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왼손목을 무의식적으로 만졌습니다. 정장 소매 아래 숨겨진 반달 흉터가 느껴졌어요. 손이 그곳에서 멈췄습니다. 영수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병원 진료 기록입니다. 노란 종이가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1995년 8월 생후 6개월 남아 왼손목 2도 화상으로 응급처치. 민준의 손이 더욱 거칠게 떨렸어요. 3장의 서류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민준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30년 전 가난 때문에 아들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었어요. 재벌 아들이 친아버지를 찾은 거래? 저 할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라고? 비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상무님, 회의실로 가시죠.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따라오세요. 민준이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영수는 민준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45층에서 내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깨끗한 회의실이었고 큰 창으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앉으세요. 민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수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민준은 맞은편에 앉아 서류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읽기 시작했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회의실에 울렸어요. 민준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DNA 샘플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그건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영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불법으로 구한 거군요. 민준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으셨잖아요.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설령 이게 다 사실이라 해도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왜 30년 만에 나타난 겁니까? 지금 와서 왜? 그 질문에 영수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우연이었습니다. 그날 밤 교통사고로 손목 흉터를 받고 그게 제 아들 흉터와 똑같아서 영수가 그날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빗길, 교통사고, 그리고 반달 흉터를요. 민주는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30년 동안 찾지 않으셨죠? 그게 영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당신이 잘 살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가난한 아버지보다 더 나은 곳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을 거라고. 영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래서 버린 겁니까? 민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가서 서울 풍경을 바라봤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부모 얼굴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양부모님이 잘 키워주셨지만 항상 궁금했어요. 친부모가 누군지, 왜 저를 버렸는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밤마다 꿈을 꿨어요. 부모님이 저를 찾으러 오는 꿈을.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민준이 돌아서며 영수를 바라봤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아버지라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영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의 고통이 느껴졌어요. 30년의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럴 자격도 없죠. 다만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라고 불러주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주는 그런 영수를 내려다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움, 혼란. 일어나세요.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었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을 제 변호사가 검토해야 하고 양부모님께도 말씀드려야 하고. 민준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연락처를 주세요. 민준이 말했어요.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민준이 종이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영수는 일어섰어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문을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뒤돌아봤어요. 민준 씨. 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습니다.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영수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로비를 나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건물 밖 벤치에 주저앉자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거부당하지 않았어요. 최소한 이야기는 들어줬습니다. 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날따라 구름 하나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순자야, 우리 아들 찾았어. 잘 컸어. 정말 잘 컸어. 그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쪽방에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눈에 고였던 눈물, 떨리던 목소리, 아픈 표정이 생생했어요. 일주일만 기다리면 영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영수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뒤척이다가 새벽에야 겨우 눈을 붙였고 아침이 되면 전화기만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민준에게서 연락이 올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택시 운전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을 태우고도 정신이 없어서 길을 잘못 들기 일쑤였고 신호등이 바뀌어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뒷차에서 경적을 울리곤 했어요. 기사님, 여기 아닌데요? 제가 말한 곳이...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어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영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실수를 했고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사과해야 했습니다. 손님들은 혀를 차며 내렸고 영수는 빈 택시 안에 혼자 앉아 한숨만 쉬었어요. 8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영수는 잠결에 벌떡 일어나 넘어질 뻔하다가 겨우 전화를 잡았습니다. 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김영수 씨입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침착하고 차분한 톤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강민준 상무님의 변호사 김태현입니다. 영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변호사라는 말에 순간 고소장이라도 날아온 건 아닌가 싶어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변호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상무님께서 의뢰하셨습니다. DNA 재검사를 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이번엔 공식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하자고 하셨어요. 영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소가 아니라 재검사였어요.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언제 가면 될까요? 내일 오전 10시에 강남 메디컬 센터로 와주시겠습니까?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사무적이지만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꼭 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영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깊은 숨을 몇 번이나 들이쉬었어요. 재검사, 제대로 확인하고 싶은 거구나. 당연하지. 당연한 일이야. 민준 입장에서는 확실히 해야 했으니까요. 영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일찍 일어나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고 거울 앞에서 머리도 몇 번이나 빗어 단정하게 만들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민준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검은 테 안경을 쓴 40대 남자와 함께 대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왔습니다. 영수가 조심스럽게 인사하며 다가갔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어 영수를 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안경 쓴 남자가 옆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영수가 앉자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강민준 상무님의 변호사 김태연입니다. 오늘 양쪽 모두 공식적으로 샘플을 채취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겠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가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어요. 영수와 민주는 각각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입안을 면봉으로 꼼꼼히 긁어 샘플을 채취했고 투명한 튜브에 넣어 라벨을 붙였어요.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옵니다. 연락처 남겨주세요. 간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다시 대기실에 모였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영수와 민주는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먼저 침묵을 깼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영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이었어요. 그렇군요.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어요. 마지막까지 당신 이야기만 하셨어요. 준영아, 준영아. 그렇게 부르시면서 눈을 감으셨죠.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준영이가 제 이름이었습니까? 민준이 조용히 물었어요. 네, 김준영. 당신의 본명이에요. 1995년 2월 3일 새벽 3시에 태어났고 3.2kg이었죠. 영수가 대답하며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민주는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어요. 김준영. 30년 동안 몰랐던 자신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양부모님께는 말씀드렸습니까?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라셨지만 확인은 해보라고 하셨어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좋은 분들이시군요. 정말 감사한 분들이세요. 영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 있었어요. 네, 저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셨습니다. 대학까지 보내주셨고 유학도 보내주셨고 지금 회사도 양아버지 회사예요. 세강그룹은 양아버지께서 30년 전에 작은 건설회사로 시작하셔서 여기까지 키우신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에 양부모님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이 느껴졌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키웠다면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지 못했을 거예요. 가난해서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보냈을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럼 결과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분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영수가 조심스럽게 일어서자 민준도 따라 일어났고 좁은 대기실에서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섰어요. 영수는 민준보다 한 뼘 정도 작았고 낡은 점퍼를 입은 모습이 고급 정장을 입은 민준 옆에서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입술을 움직이려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병원 복도를 따라 나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에는 땀이 났습니다. 일주일만 더 기다리면 자동문을 나서며 뒤돌아봤는데
유리문 너머로 민준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지만 민준이 먼저 고개를 돌렸고 변호사와 함께 복도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영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다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영수는 이번에도 잠을 설치며 전화만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휴대폰을 확인하곤 했어요. 전화가 올까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택시 운전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손님을 태우고도 정신이 없어서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어도 멍하니 앉아있곤 했어요. 뒷차에서 경적을 울리면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손님들은 짜증을 내며 혀를 찼어요. 영수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일곱째 날 오후였어요. 강남역 근처에서 손님을 내려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는 목소리가 떨렸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긴장이 감돌았어요. 전화 너머로 변호사 김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영수는 숨을 참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손에는 땀이 나서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변호사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영수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친자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식 검사 결과 99.99% 일치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가슴이 뭉클하게 조여왔습니다. 30년 만에 확인한 진실이었어요. 그는 택시 안에 앉아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정말입니까? 영수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어요. 눈물은 계속해서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공식 문서는 우편으로 발송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6시에 만나자고 했어요. 장소는 세강그룹 본사 45층 회의실이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품었던 그리움이 터져 나왔어요. 죄책감도 함께 쏟아졌습니다. 저녁 6시 전에 영수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여러 번 빗으며 단정하게 만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넥타이를 제대로 매지 못했습니다. 3번이나 다시 매야 했어요. 세강그룹 본사에 도착했을 때는 5시 50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보안 데스크에서 정중하게 맞아줬어요. 예약되어 있다며 통과시켜줬습니다. 영수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영수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에는 땀이 나서 바지에 계속 닦았습니다. 45층에 도착하자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의실까지 조용히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민준이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왔습니다.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리도 후들거렸어요. 민준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기쁨과 분노가 뒤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어요. 앉으세요. 민준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영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어요. 민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테이블 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명한 도장과 서명이 찍혀 있었어요. 친자 확률 99.99%라는 숫자가 또렷했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영수를 봤어요. 확인했습니다. 짧고 간결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말 제 아버지가 맞군요. 민준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영수의 입술이 떨렸어요. 민준아. 그 말이 저절로 터져나왔습니다. 민준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아직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영수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민주는 한참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창밖 야경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30년 전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또박또박 발음했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요. 영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95년 겨울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구로구 반지하 방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철강 공장에서 일하던 날들을 설명했어요. 월급 80만 원으로 근근히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순자와의 결혼 이야기를 했어요. 준영이가 태어난 날의 기억도 풀어놨습니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 3.2kg이었어요.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손을 떨며 공중에 그려 보였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이 정말 예뻤죠. 순자는 울면서 당신을 안았다고 말했어요. 나도 기뻐서 병원 복도를 뛰어다녔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턱을 떨고 있었어요. 영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생후 6개월 때 일어난 화상사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순자가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다가 냄비를 떨어뜨렸습니다. 끓는 물이 준영이 손목에 쏟아졌어요. 아기가 비명을 질렀어요. 영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죠. 의사가 15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통장에는 12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왼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반달 모양 흉터가 선명했어요. 영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빌려서 30만 원을 마련했어요. 응급처치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피부 이식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흉터가 남았어요.
제가 무능해서라고 말했어요.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더 세게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영수가 다음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로부터 2개월 후 공장이 부도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밀린 월급 240만 원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월세가 밀렸어요. 전기가 끊겼습니다. 준영이 분유를 살 돈조차 없었어요. 순자는 밥을 굶으면서 당신한테만 먹였어요. 영수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고열로 앓는 아기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진료도 못 받았어요. 돈이 없었으니까요. 민준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길에서 입양 상담 전단지를 봤어요.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당신을 살리려면 더 나은 곳으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말을 했어요. 민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감추려는 듯 했어요. 주먹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수가 계속 말했어요. 입양기관에 맡기던 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생후 8개월 된 준영이를 순자가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영수도 아들의 손목 흉터를 마지막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뒤돌아 나오는데 당신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영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어요. 나도 무릎을 꿇고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준도 눈물을 흘렸어요. 벌떡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어깨를 떨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민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영수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매일 울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고개를 들어 민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옷을 안고 당신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5년 후에 폐암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도 당신 이야기만 했다고 했어요. 민준의 어깨가 더 크게 떨렸습니다. 창문에 이마를 기댔어요. 주먹으로 창틀을 쳤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 이름만 불렀어요. 영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준영아, 준영아, 미안해. 그렇게 중얼거리시면서 눈을 감으셨다고 말했어요. 민준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영수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차들이 오갔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어요. 민준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자를 잡고 섰어요. 고개를 들어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왜 저를 버렸는지, 저한테 문제가 있었는지 밤마다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영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완벽했어요. 급히 말했습니다. 손을 내저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예쁘고 건강한 아기였어요. 제가 무능했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들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라고 했어요.
민준이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영수는 말없이 기다렸어요. 민준이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럼 왜 30년 동안 찾지 않았습니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소리쳤어요. 책상을 쾅 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주먹을 쥐고 떨었습니다. 1년, 5년, 10년을 기다렸어요. 부모님이 저를 찾으러 올 거라고 믿었다고 말했어요. 영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눈물만 흘렀습니다. 당신이 잘 살고 있을 거라 믿었어요.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가난한 아버지가 나타나면 방해가 될까봐, 당신 인생의 짐이 될까봐 두려웠다고 말했어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잖아요. 의자를 뒤로 밀고 벌떡 일어났어요. 영수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저한테 선택권도 주지 않고 혼자 판단하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부모님을 기다렸습니다. 찾으러 올 거라고 믿었다고 말했어요. 민준이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에 손을 짚고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혹시 오시는 건 아닌가 하고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영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일어서서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다가가지 못하고 멈춰 섰어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주먹으로 유리창을 쳤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원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했다는 말을 했어요. 영수가 다가갔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다 멈췄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 생각했어요. 매일 당신 사진을 보며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 돌아섰어요. 그런데 왜 찾지 않았어요?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영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영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무릎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손을 모아 빌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민준을 올려다봤어요. 손을 모은 채 애원했습니다. 저 같은 가난한 아버지가 나타나면 짐이 될까봐 두려웠다고 말했어요. 재벌 집 아들이 된 당신한테 택시기사 아버지가 나타나면 어쩌나 싶었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당신이 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주먹을 쥐며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영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민준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바닥에 엎드린 채 울기만 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손을 바닥에 짚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민준은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야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한참 후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양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습니까? 목소리가 잠잠해졌습니다. 떨림도 멈췄어요. 차분해졌습니다. 영수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릎을 털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훌륭한 분들이셨어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고개를 들어 민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을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좋은 교육을 시켜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당신을 만들어주신 분들이라고 했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를 정말 잘 키워주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대학까지 보내주셨어요. 유학도 보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영수를 바라봤어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도 물려주셨어요. 제가 입양하라는 걸 알면서도 차별하지 않으셨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영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민준이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늘 공허했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에 손을 올렸어요.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친부모가 누군지, 왜 저를 버렸는지, 그걸 모른 채 사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어요. 항상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영수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민준이 영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더 이상 분노는 없었습니다. 지금 저한테 뭘 바라십니까? 영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을 내저었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다만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라고 불러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한참을 영수를 바라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그리움과 용서가 뒤섞여 있었어요.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민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영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영수가 대답했어요. 택시를 몰고 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부끄러운 듯 말을 이었습니다. 월 250만 원 정도 벌어요. 쪽방촌 원룸에서 혼자 산다고 말했어요.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가난하게. 눈가가 또 붉어졌어요. 영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민준을 봤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혼자 사는데 충분해요. 밥 굶지 않고 잠잘 곳 있으면 됐다고 말했어요. 민준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영수 앞에 섰어요.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영수의 어깨를 잡았어요. 30년 동안 힘드셨겠습니다. 그 말에 영수는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준아, 우리 민준이. 목이 메었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렀습니다. 민준도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그 한마디에 영수는 민준을 꽉 안았습니다. 30년 만의 포옹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영수가 민준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민준도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수가 울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무능해서. 민준의 등을 계속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민준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아버지를 더 꽉 안았습니다. 고개를 아버지 어깨에 묻었어요. 돌아오셨잖아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45층 회의실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건너 마침내 부자가 만났어요. 가난과 부, 택시기사와 재벌 상무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혈육은 혈육이었어요. 그날 밤 민주는 영수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평소 거래처 사람들과 자주 가는 곳이었어요.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깔끔한 테이블 세팅이 눈에 들어왔어요. 영수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너무 비싸 보이는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이 의자를 빼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아버지. 편하게 앉으세요. 아버지라는 호칭에 영수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눈가가 또 촉촉해졌습니다. 웨이터가 메뉴판을 가져왔어요. 영수는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스테이크 하나가 20만 원이었어요. 와인은 5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메뉴판을 덮으려 했습니다. 민준이 메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버지 편하게 고르세요. 제가 좋아하는 스테이크 추천해 드릴까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이 추천하는 대로 주문했습니다. 식사가 나왔어요. 영수는 포크와 나이프 사용이 서툴렀습니다. 어색하게 들고 있었어요. 민준이 조용히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왼손으로 포크를 잡는 방법을 천천히 보여줬어요. 영수는 고맙다며 따라했습니다. 어색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영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착한 사람이었지. 순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힘들어도 불평 한 번 안 했고 항상 웃으려고 노력했어. 당신을 임신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고 말했어요.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결혼식은 어땠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첫 데이트는 어디였는지 풀어놨어요. 민주는 묵묵히 들으며 때로는 미소 지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당신을 임신했을 때 매일 배를 쓰다듬으며 자장가를 불렀다고 영수가 말했습니다. 눈물이 고였어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엄마가 잘 키워줄게. 그렇게 노래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준도 눈가가 붉어졌어요. 사진은 있습니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몇 장 남아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꼭 보여주시겠습니까? 민준이 물었어요. 영수는 당연하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대화를 이어갔어요. 식사가 끝나고 민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쪽방촌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영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영수가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익숙한 곳이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망한 표정이었어요.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강남이나 서초 쪽에 괜찮은 곳이. 영수는 또 사양하려 했습니다. 민준아, 나는 정말 괜찮단다.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 좋은 곳에서 살 사람이 아니야. 민준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못해드린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합니다.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준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민준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택시도 그만두세요. 차분하게 말했어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일은 해야지. 놀고 먹을 수는 없어. 민준이 말했어요. 아버지, 나이가 58세십니다. 이제 좀 쉬셔야죠. 영수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제가 돌보겠습니다. 생활비도 드릴 테니 편하게 지내세요. 영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영수를 강남 한복판의 아파트로 데려갔어요. 30평대의 깔끔한 아파트였습니다. 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안을 둘러봤어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거실은 넓었어요. 방은 2개였습니다. 부엌도 최신식이었어요. 마음에 드십니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좋은데. 이런 곳에 내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파트는 깨끗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었어요. 가구도 새 것이었습니다. 가전제품도 최신형이었어요. 침대도 푹신하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영수는 베란다로 나가 전망을 바라봤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내일 이사하시면 됩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이사업체를 불러놨다고 했어요. 영수는 민준을 꽉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꿈만 같구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도 아버지를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영수를 양부모님께 소개했어요. 고급 주택가의 큰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50대 부부가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민준의 양부모님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준이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양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악수를 청했어요. 영수는 긴장해서 손이 떨렸습니다.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말을 더듬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거실로 안내했어요. 4사람은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양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이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영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제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준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양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희도 민준이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착하고 똑똑한 아이예요. 저희 자랑이죠.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양아버지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저희 아들이기도 하지만 김영수 씨 아들이기도 합니다. 영수를 바라봤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함께 사랑하며 키워갔으면 합니다. 두 아버지 한 아들. 그것도 좋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그 말에 영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서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네 사람은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민준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오갔어요. 학창 시절 에피소드를 들었습니다. 대학 시절 이야기도 나왔어요. 영수는 아들의 성장 과정을 들으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정말 말썽꾸러기였어요. 양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영수는 놀라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민준이 당황하며 말을 막으려 했지만 모두가 웃었어요.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 영수를 차로 태워줬어요. 오늘 고마웠어. 영수가 말했습니다. 민준을 바라봤어요. 양부모님이 정말 좋은 분들이시구나.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이 대답하며 미소 지었어요. 네. 저를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행운아예요. 두 분의 아버지를 가졌으니까요.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영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그렇게 생각해줘서. 민준이 차를 잠시 세웠어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0년 전에 저를 위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었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저를 낳아주시고 살려주셔서. 민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30년의 아픔이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영수는 새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택시 운전도 그만뒀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공원을 산책하며 여유를 즐겼어요. 민주는 일주일에 2~3번씩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잃어버린 30년을 채워갔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준이 큰 봉투를 들고 왔어요. 아버지, 이거 보세요. 봉투를 열자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영수가 예전에 보여준 사진들을 크게 인화한 것이었어요. 민준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을 벽에 걸고 싶어서요. 제 집에도 아버지 집에도 걸고 싶다고 말했어요. 영수는 사진을 하나하나 쓰다듬었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순자가 웃고 있는 사진이 보였어요. 갓난아기 준영이 사진도 있었습니다. 생후 6개월 때 사진도 있었어요. 어머니 얼굴을 이제야 제대로 보네요. 민준이 순자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쁘셨네요.
영수가 눈물을 훔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묻어났어요. 그럼 정말 예뻤지. 마음씨도 고왔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 두 사람은 사진을 벽에 걸었어요. 거실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다음 주에 양부모님과 함께 외식하시겠습니까? 4명이서 가자고 했습니다. 영수가 대답했어요. 그럼, 좋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회사 사람들한테도 민준이 덧붙였어요. 아버지를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영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나 같은 사람을? 택시기사였던.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안 됩니까? 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제 자랑스러운 아버지신데요. 그 말에 영수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눈물이 고였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민준과 함께 베란다에 나갔어요. 여기 경치 정말 좋구나.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로 정했어요. 민준이 대답했어요.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침마다 여기 나오셔서 경치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는 말을 했어요. 민준이 아버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행복하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어.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어요.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30년 동안 이 순간을 꿈꿨단다. 민준도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요. 가족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을 정말 꿈만 같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순자야. 영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아들 찾았어. 잘 크고 있어.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민준도 함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도 찾았고, 이제 행복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인사했어요. 석양빛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이별을 끝내고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가난도 부도 입양도 재회도 모두 지나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함께할 미래뿐이었어요. 영수는 민준의 어깨를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아빠한테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더 감사해요.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눈을 마주쳤습니다.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석양은 점점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그 아름다운 저녁 풍경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서 있었어요. 30년의 세월을 건너 마침내 함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